제3편 1. 바실리 공작은 자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화를 미치게 하는 일은 더욱이 생각하지도 않았다. 요컨대 그는 그저 단순히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 성공에서 습관을 만들어내는 사교인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주위의 사정을 보거나 사람들과 접근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온갖 계획과 생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 자신 뚜렷이 이해하고 있지 않은 채 그의 생활 흥미의 전부가 되고 마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이며 생각은 하나나 둘이 아니고 20이나 30씩 그의 머릿속에서 운용되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이제 막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도 있고 또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으며 또 사라져 가는 것도 있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는 결코 마음속으로 이 사나이는 지금 권세가 당당하니 나는 이 사나이의 신뢰와 우위를 얻어 그 도움으로 일시금의 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느니 혹은 그 피에르는 부자니까 그 사나이를 꿰어 딸과 결혼시켜서 나에게 필요한 4만 루블리의 돈을 빌어야겠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권세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곧 그 순간에 이 사나이는 무슨 도움이 될는지도 모르겠군 하고 본능이 그에게 속삭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실리 공작은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다 할 속셈이 있어서가 아니라 타고난 본능으로 비를 맞추기도 하고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용건을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마침 모스크바에서는 피에르가 그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으므로 바실리 공작은 당시에 있어서는 지금의 5등 문관의 상당한 시종 보위 지위를 그를 위해 주선한 데다가 자기와 함께 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자기 집에 묵으라고 열심히 설득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또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자신을 가지고 바실리 공작은 피에르에게 딸을 여의는 데 필요한 온갖 수단을 다했다. 만약 바실리 공작이 미리 자기의 계획을 숙고하는 사람이었다면 지위의 상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처럼 자연스럽고 그처럼 단순하고 그처럼 익숙한 태도를 취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늘 자기보다도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 끌려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사람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고 또 그것이 가능한 순간을 잡는 보기 드문 수완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고독한 대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편한 신세였던 피에르는 벼랑간 부유한 베주호프 백작이 되어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야 비로소 자기 혼자가 될 정도로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바쁜 몸이 되었다. 그는 서류에 서명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는지 잘 이해도 못하고 있는 여러 관청과의 교섭을 하기도 하고 무슨 일을 총 지배인에게 묻기도 하고 모스크바 근교의 소유지에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 보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자들은 전에는 피에로의 존재점 알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가 만약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그야말로 화를 내거나 비관하는 편이었다. 이 같은 가지각색의 사람들, 사모원, 친척, 친지들은 모두들 한결같이 이 젊은 상속자에게 아주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피에로가 뛰어난 자질을 지니고 있는 것을 어디까지나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끊임없이 귀로 듣는 것은 당신은 드물게 보는 친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라든가 당신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계신 분은 이라든가 백작 당신은 정말 순결하신 분입니다 라든가 혹은 또 만약 그분이 당신만큼 현명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라든가 하는 말들이었다. 그래서 피에르는 차츰 진심으로 자기는 드물게 보는 친절한 사람이고 비범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더욱이 그는 전부터 마음속으로 아닌 게 아니라 자기는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현명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던 것이다. 게다가 또 이전에는 그에 대해서 심술궂고 분명 저기를 품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를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했다. 그처럼 화를 잘 내던 맨 위의 공작용에 그 허리가 길쭉하고 인형처럼 반드르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영애까지 장례식이 끝나자 몸소 그의 방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눈길을 떨어뜨리고 줄곧 얼굴을 붉히면서 자기와의 사이에 있었던 오해를 몹시 섭섭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에 와서는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이야기할 권리가 없으나 그저 그런 타격을 받은 뒤끝이니 여태까지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던 이 집, 자기가 많은 희생을 치러왔던 이 집에서 앞으로 몇 주간만이나마 더 묵도록 허용해 줄 것을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석상 같은 공작영애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었던가 하고 완전히 감동한 피에르는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 채 자기도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이날부터 공작영애는 피에르를 위해서 주머니가 있는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으며 그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피에르, 이것은 그녀를 위해서 해주게. 여보게, 아무튼 그녀는 고인의 일로 무척 애썼으니까 말이야. 공작영애에게 유리한 그 어떤 서류의 서명을 구하면서 바실리 공작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바실리 공작의 생각으론 어떻든 2~3만 루블리의 엄이라는 뼈를 가엾은 공작영에게 던져 주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것은 그 모자이크 손가방 사건에 바실리 공작도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짓거리기나 했다가는 큰일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에르는 엄에 서명했다. 그리고 그때 이래로 공작영애는 그에 대해서 더욱더 친절해졌다. 나이가 적은 두 공작영애들도 마찬가지로 친절해지고 특히 검은 점이 있는 미인은 피에르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언제나 수줍게 미소를 짓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여
자주 비에르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비에르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만약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성의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또 그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의 성실이니 불성실이니 하는 것을 따져 볼 틈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언제나 바쁘고 언제나 온정 있는 즐거운 도취 상태에 있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기를 그 어떤 중대한 전반적인 움직임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느끼고, 또 자기한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그 희망을 빼앗는 것이 되며, 만약 그것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자기에게 요구되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 무엇인가 좋은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전도에 남겨져 있었다. 이러한 최초의 시기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피에로의 일뿐만이 아니라 피에로 자신까지 소나기에 넣고 있는 사람은 바실리의 공작이었다. 베주호프 백작 사망 후 그는 조금도 피에르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리고 바실리 공작은 나는 많은 일에 쫓기고 있고 지쳐 있기는 하지만 이 의지할 데 없는 젊은이, 요컨대 막대한 재산을 가진 친구의 아들을 운명과 사기한의 농락에 맡겨두기는 인정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베주호프 백작이 죽은 뒤 그가 모스크바에서 묵고 있던 며칠 동안 그는 자주 비에르를 자기의 거실로 부르기도 하고 또 몸소 그의 방으로 찾아가기도 하여 해야 할 일을 일일이 지시하는 것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지친 것 같은 그러면서도 확신에 가득 찬 태도는 번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눈, 코, 뜰 새 없이 많은 일을 짊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네를 돌보는 것은 오직 자비심에서일세.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네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유일한 것이니까 말이지. 자, 여보게, 내일은 드디어 같이 떠나는 거야. 어느 날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팔꿈치를 더듬으면서 피에르를 보고 말했다. 그것은 마치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두 사람 사이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그 외에는 이제 어떻게도 달리 결정 지어질 수 없다는 듯한 어조였다. 내일은 출발하네. 자네 자리는 내 포장마차에 잡아둘 테니까 말이지. 정말 기쁘군. 여기서의 중요한 용건은 다 끝났으니까. 나도 진작 돌아갔었어야 했을 건데.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재상한테서 받은 편지일세. 나는 자네 일을 의뢰해 두었었는데 자네도 이제는 드디어 외교단에 편입되어 시종보가 되었네. 이제 자네에게는 외교관으로서의 길이 열린 셈일세. 이 말을 했을 때의 필요한 듯한 그러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는 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오랫동안 자기 장래의 대해서 생각해오고 있던 피에르는 반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실리 공작은 그
그 비둘기가 우는 것 같은 낮은 목소리로 그를 가로막아 버렸다. 그 소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설복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여보게, 이것은 내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허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나에게 감사할 것은 하나도 없네.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투덜거리는 사람은 없네. 게다가 또 자네는 자유로운 몸이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이곳을 떠날 수가 있지 않나. 어쨌든 빼째로 부르고로 나가보면 만사를 스스로 알게 되네. 게다가 자네는 벌써 오래전에 이 무서운 추억에서 멀어졌어야만 했어. 바실리 공작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렇지. 정말 그렇지. 그리고 자네의 마차에는 내 하인을 태우도록 하게. 아, 그렇지. 난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군. 하고 바실리 공작은 또 덧붙였다. 알고 있겠지만 여보게, 나하고 고인하고의 사이에 약간의 회개가 남아있네. 라자니의 소유지에서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잠시 그대로 놓아두겠어. 자네에게는 그다지 필요가 없을 테니까 말이야. 나중에 잘 회개하기로 하고. 그럼. 바실리 공작이 라자니의 소유지에서 받은 것이라고 한 것은 수천 루블리의 연공을 말하는 것으로서 바실리 공작이 자기 수중에 남겨놓고 있는 것이었다. 빼째르부르크에서도 모스크바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사랑에 찬 사람들의 분위기가 피에르를 둘러쌌다. 그는 바실리 공작이 그에게 주선해 주었던 일자리,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관위를 물리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교제와 초대의 사회적인 일이 산적되어 있었으므로 피에르는 모스크바에 있었을 때보다도 더 한층 몽롱한 것 같은 기분과 조급한 감정,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오고는 있지만 아직 그 성취되고 있지 않은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전의 독신 시대 친구들 가운데 대부분은 빼째르부르크에 있지 않았다. 건이 장교는 원정을 떠났고 돌로호프는 강등되고 아나톨리는 지방의 사단에서 근무하고 있고 안드레이 공작은 외국에 가 있었으므로 피에르는 이전에 즐겼던 것처럼 밤을 지낼 수도 또 이따금 존경하는 소니 벗과의 정다운 이야기로 마음의 답답함을 잊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줄곧 만찬회와 무도회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주로 바실리 공작한테서 그의 아내인 뚱뚱한 공작 부인이며 미녀인 엘렌들 틈에서 놀고 지내는 일이 많았다. 안나 파블로브나 쉐레르도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피에르에 대한 여론에서 생긴 변화를 그에게 보였다. 전에 피에르는 안나 파블로브나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예의에 벗어나고 서투르며 불필요한 것을 떠드는 것처럼 생각되고 머릿속에서 준비하고 있을 동안은 아주 현명한 것으로 생각했던 말도 일단 입 밖에 나오기가 무섭게 어리석은 것으로 되어버리고 오히려 이폴리트의 말할 수 없을 만큼 멍청한 말이 현명하고 애교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무슨 말을 하건 그것이 모두 즐겁게 들리게 되었다. 그리고 안나 파블로브나는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녀가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으면서도 그의 겸손한 태도를 존중하기 때문에
간신히 참고 있다는 것을 피에르는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